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뮌헨 안보회의와 바이든의 키예브의 방문. 지난주 꼭 일주일 전이죠. 이 뮌헨에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안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벌써 59회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63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이 안보회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규모에서 참 많은 정상급 외무장관, 국방장관, 기타 국회의원, 여러 형태의 정치인들이 모이는 세계 규모의 안보회의입니다. 저도 참 이 안보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바로 또 2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꼭 이 TV에서 중계되는 이 과정을 쭉 늘 그 관심을 갖고 가져왔습니다. 이번 안보회의는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정상회담들이 오고 외무장관 각종 정치인들이 오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도 열렸습니다만은, 제가 참 이번 회의를 보고 처음에 놀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왜 안 왔지? 근데 부통령 해리스만 왔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굉장히 세계가 긴장된 가운데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안 왔지? 물론 시진핑 올 리가 없고요. 푸틴은 더더구나 올 리가 없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왕이 외무장관이 왔고, 정상급은 이제 중요한 정상급은 이제 독일 총리 숄츠를 위시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또 조그만 나라들의 이제 그 대통령 총리들이 좀 왔고, 또 나토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슈톨텐베르이 또 왔고, 또 젤렌스키는 늘 이 비디오로 늘 그 방영한 것처럼 이번에도 아주 크게 아주 이 뮌헨 회의를 향해서 빨리 무기를 좀 공급해달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무기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온갖 종류의 미사일이 날라오고 도시가 파괴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최소한 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빨리. 그동안 젤렌스키는 결사적으로 아주 그 정열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백수선 빨리 무기 공급을 해달라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되고 이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더라고. 아주 그 참 눈물겹고 참 그 용감하고 영웅적이고, 앞으로 젤렌스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쭉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은 안 나옵시다만은 이 왕이 외무장관이 와서 간단한 연설을 쭉 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게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이 볼 때는 뭔가 참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1년 이상 진행되는 이 전쟁이 과연 옳은 건가? 중국이 취할 태도가 참 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은 우리의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도 대만을 갖다 침략하겠다 하던 그런 그 강력한 표현은 없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관계로 우리 중재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뮌헨 회담이 끝나고 직접 러시아로 가서 푸틴을 만나면서 푸틴과의 관계를 친선 관계에서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유연성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하나의 그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여유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푸틴과 이 시진핑, 이 푸틴은 좀 모험적이고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말하면 좀 망나니죠.
깡패적 그런 게 있는데 비해서 시진핑은 좀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대만에 대한 침략이라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됐겠는가. 또 우리 지금 국동 지역에서의 일본, 우리나라, 미국과의 이제 군사훈련 이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고 간접적으로는 중국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의 입장이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 같더라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안보회를 토대로 해서 놀란 것은, 물론 안보회에서는 저 외무장관 스타일에서 많이 거론이 됐고, 스톨텐베르크의 이제 나토 사무국장도 강력하게 푸틴을 아주 공격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또 이 독일 외무장관,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미국 외무장관, 이 셋이 나와서 토론 과정을 쭉 봤는데, 아주 진지한 가운데 한결같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보면서 푸틴의 침략 행위를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프로가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해리슨이 이제 미국을 대표해서 이제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숄츠는 그동안 굉장히 머뭇거리던 그 자세에서 이번에 완전히 180도 돌리면서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무기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가운데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합의를 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는 숄츠가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안보회의와 더불어, 뮌헨 안보회의와 더불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왜 바이든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이 폴란드에 가서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서 키예브를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비밀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바이든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신문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963년 백림장벽이 구축되고 2년 만에 그때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존 F 케네디가 백림으로 옵니다. 하루 종일 백림을 돕니다. 그 지역마다 가서 연설도 하고 군인도 또 격려를 하고, 무엇보다도 베를린 장벽을 보고 저쪽 동백림을 쳐다보는 이런 과정.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서백림의 시청 광장에서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이 뭐냐면, 비록 백림장벽이 저렇게 구축됐으나만 우리는 끝까지 백림장벽을 사수할 것이다. 백림장벽 사수를 위해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주 정당한 표현으로 제일 마지막에 Ich bin ein Berliner. 나는 한 베를린 시민입니다. 수많은 모인 사람들이 박수갈채로 환호하면서 쳤어요. 나는 베를린 시민과 같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백림장벽이 구축됐습니다마는 베를린은 끝까지 보호하겠다 하는 그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1987년 레이간이 백림장벽 앞에 와가지고 미스터 고바초프요, 이 백림의 문을 열으시오 하고 또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박수갈채를 쳤죠. 이번에 바이든, 우리가 결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다. 젤렌스키를 지원하는 거죠. 절대 패배할 수 없다. 이 젤렌스키도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깁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면의 그 양면을 보면서 이 뮌헨의 이 안보회의, 또 나몰래 폴란드 키예브 가서 젤렌스키와의 국적인 회담, 포옹하는 장면, 이것이 뭡니까? 바이든은 뒤에서 모든 물씬 양면으로 또 무기를 지원해서 꼭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갖다가 재촉하는 거죠. 여기에 젤렌스키는 거의 감동적으로 바이든을 받아들여요. 나는 이번 바이든의 그 행동은 내년 미국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좀 끼치리라 봅니다. 획기적인 극적인 연극을 국을 젤렌스키가 만나와서 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안보회의 모든 서방국의 참여자들의 힘으로도 완전히 푸틴은 거의 고립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새로운 무기, 특히 독일의 탱크가 다시 들어갈 때 레오파드 2 탱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는 새로운 무기가 들어갈 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승리로 저는 끝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국동에도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박진 외무장관이 와서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돈돈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뮌헨 안보회의와 무관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아주 낙관적인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 자, 뮌헨에서의 안보 포럼, 우리에도 세계적인 규모에서 뭐가 해야 되지 않냐는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판문점,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예요. 판문점에서 1953년,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70년 전이가, 하여튼 73년 전이가, 하여튼 휴전회담이 53년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문점을 토대로 세계 판문점 포럼을 매년 하면서 우리가 통일 때까지 석학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판문점, 휴전했던 그 장소에서 판문점 포럼을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